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 아 근데 또 이게 예전이라서 우리는 아는데 우리 밑세대는 또 그럴 수 있겠다. 예, 태어나기도 전에 일 막 이러면 요약을 해보면 1993년부터 이제 94년 9월까지 범죄 집단인 지존파가 저지른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이다. 이게 뭔가 파라고 하니까 조직일 것 같은데 맞죠? 조직 맞아요. 근데 일단은 두목이 김기환이야. 이 사람은 학교 후배 강동은 그리고 교도소 동기 문상록 등과 함께 전라남도에서 대학 입시 부정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가 갑자기 부유층에 대한 증오가 막 올라온 거야. 아니 뭐 술 먹고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때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때가 이제 한국의 경제가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이었어. 제가 14F라는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있거든요. SBS. 근데 거기에 이제 오렌지족이 나와서 이제 한 달 용돈은 500만 원이고 고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로서 500만 원. 대박이다. 지금 거의 한 달 용돈 5천?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가 갑자기 막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그 호황을 누린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 좀 감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의 상태였어요.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그리고 돈을 어디다 쓸지도 몰라. 왜냐면 그때는 여가나 취미나 이런 없었어, 것들이 그렇게. 없었어. 맞아.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만 확 벌다 보니까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스포츠카 야타. 타고 야타 그때 유행이었지. 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돈이 없었어 집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쌓인 상태였다가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학 입시 부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난 충분히 능력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다 부유층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 집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지존파라는 이름 자체는 처음부터 지존파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네 되게 스스로를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름이 아주 어마어마해. 왜? 얘네들이 맨 처음에는 조직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야망을 뜻하는 이제 마스칸이라는 이름을 지었대. 근데 나중에 이 지존파를 검거한 형사가 지존파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일당이 오케이를 했어. 이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세 거야.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다. 얘네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부유층의 증오를 행동으로 나타내자 조직을 결성을 했어. 그 다음에 바로 부유층한테 액세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인을 할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할 상대들을 물색했어. 맨 처음에 23살짜리 여자를 충청남도 논산에서 6명이 함께 이제 윤관을 하고 살해 안매장을 했어. 그러니까 연습을 할 목적이었대, 진짜로. 그 다음에 8월 달에 같은 조직원이었던 송봉은이라는 사람을 살해 안매장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탈퇴하거나 뭐 이러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조금 조직적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김기환의 집 지하실 그러니까 아지트 같은 거에다가 창살 감옥과 그리고 사체를 은닉하기 위한 사체 소각 시설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갖춘 거지. 그리고 94년 9월에 총 이제 두 부부를 납치 감금을 해서 죽이려고 했어. 근데 한 부부는 이제 살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 부부는 남편은 죽이고 와이프는 살았어. 결국에 이 사람이 이 지존파를 알리게 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야. 도망갔어. 이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갔는지도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3명을 모두 살해를 하고 사체를 토막내어서 가장 이제 사이코패스 찾았을 때 이 사건이 나오는 딱 요 한 토막이 이거야. 인육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인육을 도려내어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의식으로서 조직 내에 뭐 의식으로 한 거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식을 치렀던 것 같아.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미성년이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 미성년이라는 영화가 있어.
알아. 근데 거기 김윤식 감독. 맞아.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이제 선천적인 질병으로 죽어. 그래서 그거를 태워가지고 그걸 먹거든요. 애들이. 뭐 그런 장면이 있어. 근데 이게 약간 그것도 이제 같이 뭔가 의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나도 너의 불법을 알고 너도 나의 불법을 알아. 그래서 너랑 나는 결국에 같은 배를 탄 거야. 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 같은 거거든. 범죄 조직에서 많이 쓰지. 그래서 새로 들어온 애한테 살인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거야. 얘네들이 맨 처음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의 목적은 부유층을 향한 살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부유층 뭐 거창했어. 꼭 자기가 홍길동이라도 됐냥. 근데 막상 죽은 사람들을 보면 부유층이 아닌 거야. 그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 결국 약간 살인 목적이었던 거잖아.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 맞아. 치중이 된 건데.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피해자가. 논산에서 윤관 후에 살해된 첫 번째 피해자는 23살. 그리고 여공이었어. 그러니까 여자 공장 다니는 직원. 이 사람은 집도 가난했고 아버지 병 치료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공장을 다니는 불쌍한 여성이었대. 그리고 양평군에서 납치돼서 살해됐던 이종원은 야간업소 약사였대. 성남에서 납치돼서 살해된 부부는 자수성가로 울산 온산 공장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을 했어. 꼭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렌지족이랑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강남 집까지 확 뛰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반감이었던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좀 자, 대충 피해는 이래. 범행은 이렇게 이루어졌어. 내가 살아남은 한 사람 때문에 지정파가 세상에 알려졌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김현양은 9월 15일 날 다이너마이트를 만지다가 얘네 다이너마이트도 있었나 봐. 얘가 다이너마이트를 만지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김현양이 이제 부상을 입었어.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가야 되냐 그랬을 때 이선영. 아까 아직 안 죽인 사람 있지. 그 사람과 같이 가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막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좀 호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결국엔 그게 이 사람을 살렸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같이 갔어. 그리고 얘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핸드폰과 현금 50만 원을 이 이선영한테 맡긴 거야. 이 사람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병원에서 뛰쳐나와.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달아난단 말이야. 근데 이선영의 상태를 보고 택시기사가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이선영이 저 조직폭력배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로 가시죠. 이래야 되는데 이 지역 조직폭력배 다 내 후배고 선배인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어? 무섭지. 그러니까 분명히 얘네도 서로 아는 관계겠다. 그래서 그냥 포도밭에 내려달라. 그리고 포도밭에서 포도밭 주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렌트카를 빌려. 그리고 대전까지 가. 대전에서 혹시 지존파 애들이 쫓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택시로 갈아타고 서울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납치가 돼 있으면서 계속 이제 좀 고위층이랑 연관이 돼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갔던 거야.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서초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리고 94년에 조직원 보충을 위해서 강동은 그러니까 조직원 한 명의 애인이었던 이경숙이라는 사람을 조직에 가담을 시켜요. 그리고 지존파 살인 사건이 이제 며칠 후에 세상에 알려져요. 서초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납치, 살해, 소각, 암매장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5명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하고 판단이 내려져요. 그게 94년 10월이야. 재판 결과 정상 참작된 이경숙,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가담을 한 사람, 이 사람을 제외한 지존파 일당은 모두 다 사형. 그리고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경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근데 내가 하나 이야기를 안 들은 게 있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유일한 생존자가 지존파한테 협박을 받아서 소윤호에게 강제로 공기총을 쏘아서 살해를 해요. 그러니까 공기총 주고 주면서 이제 야, 네가 죽여 죽여 이렇게 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이 유일한 생존자는
강제에 의해서 이제 살인을 저질렀잖아. 타의에 의해서 그렇지. 자기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죽이라고 막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다. 그치. 그러면은 이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았을까? 가 저의 질문입니다. 자 결론은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판결문을 찾아보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결과는. 테스트를 떠보는 당하는 거야. 거야 지금. 이런 경우는 아마도 이제 위법성도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책임이 조각돼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건 맞잖아. 우리가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범죄 성립 요건 3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순서대로 있어.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 그다음에 위법성, 그다음에 책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생소하다. 생소하지만 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우리가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성립이 돼야 돼. 오케이. 그건 이거는 되네. 됐어. 오케이, 됐어. 자, 2번째, 위법성. 위법성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가 위법한지를 따져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좀 아실 거예요. 정당방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정당방위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정당방위, 나에게 위해가 올 것 같아. 그 순간에 바로 방어하는 행위로서 뭔가 찌른다라던가 때린다라던가 뭐 이런 행위, 때리는 행위, 요 행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첫 번째 거에 해당이 되지. 뭔가 폭행. 폭행 이런 구성 요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법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정당 방위인 거고 말고 뭐 정당 행위라고 해서 의사가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째는 행위, 상해죄 뭐 이런 거 그것도 있고 뭐 자구 행위 실제로 당장 어떤 애가 내 핸드백을 훔쳐서 가. 눈앞에 범인이 보여. 따라가야지. 잡지. 잡는 동안에 뭔가 이제 폭행이 뭔가 수반되는 행위들 그런 것들 이제 자구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피해자의 승낙. 날 때려도 된다. 때려라. 살인은 안 되는데 나를 죽여라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또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피해자 승낙까지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되긴 하는데 오케이, 요거 세모. 세모. 두 번째가 세모. 정당방위 우리가 되게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책임으로 넘어가. 오케이. 세 번째. 세 번째 책임. 그래서 책임 조각. 책임이 이렇게 찢어져 조각이 위법성도 이렇게 조각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스탑을 하는 건데 책임도 조각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 폭력.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정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서 이제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 12조에 있거든요. 헌법에. 요 경우에 책임이 조각된다. 요거는 확실히 여기에는 해당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확실히 세 번째에서는 X. 이게 면책사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비난 가능성.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제3자로서? 그래서 아동이 범죄, 살인을 저지르면 아동도 여기서 마찬가지야. 안 돼가지고 이제 처벌할 수 없는 13세 거죠. 미만. 진짜 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13세 미만 같은 경우도 요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결과를 알려드리죠. 네, 검찰은 불가항력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탈출하여 신고한 이 생존자를 기소하지 않았고요. 그냥 기소를 안 했구나. 네,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집과 직업을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다음에 그 재판에 갔을 때 법원에 가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검찰이 판단을 하기에도 이거는 이제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네. 그래서 아예 재판까지 가지도 않은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